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출석은 하고 말은 안 하고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전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앞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뜻을 밝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환을 요구했던 태도와 비교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몰리는 김기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50% 만의 성공을 평가하며 사실상 조기 해체하자 당 안팎에선 혁신 무산에 대한 우려와 함께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내의 기득권 카르텔을 비판했고 하태경, 이용호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의 희생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개딸과 나치입니다. 민주당 주류가 밀어붙인 권리당원, 이른바 개딸 강성당원 표 비중 확대안 등이 어제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 충돌해 내분상을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김영계는 극성 권리당원으로 표현되는 일명 개딸 중심으로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려 한다며 나치를 닮아간다고까지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이제 죄인 아니다입니다. 성폭력 범죄로 지난해 형을 살고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지자 10여 명과 경기 양평군에서 친선 모임을 가져 이 정치 재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안 전 지사의 팬클럽 관리자는 안희정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안 전 지사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엔 나설 수 없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때렸나 공갈했나입니다. 메이저리그 스타 김하성이 공갈 혐의로 후배 선수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은퇴한 야구 선수인 임혜동 씨가 저희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스스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김하성의 상습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폭행당한 증거라면서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사진과 메시지 대화 등을 공개했지만 김 씨 측은 즉각 부인했고 한 인터넷 매체도 임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도해서 진실게임으로 비화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1등은 처음입니다. 불수능평을 들은 올해 수능에서 전국 유일의 만점자는 용인 외대부고 출신의 재수생 유리아 양이었습니다. 유 양은 지금까지 1등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과대학 진학 의사를 밝혔는데 과학탐구에서 생물과 지구과학을 선택해서 화학과 물리를 요구하는 서울대 의대엔 원서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은 아니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의혹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조사를 자청하고 또 검찰청 앞에서 시위까지 했던 그런 지난 모습과 달리 오늘 조사에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낸 건 오늘 오전 8시 25분쯤이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 시각은 원래 9시였지만 앞서 예고한 이 기자회견을 위해서 30분 정도 일찍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송 전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자 이 지지자와 반대자들 약 50여 명이 경찰이 설치한 이 폴리스 라인 앞으로 몰려들었고 송 전 대표는 준비해온 이 5장 분량의 입장문을 꺼내서 약 20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송 전 대표가 입장문을 읽는 동안 지지자들과 이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는데 반대자들 사이에서는 자수하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 이러자 이제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을 읽던 송 전 대표가요 조용히 좀 해달라며 제지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송 전 대표의 첫 피의자 소환 모습 보시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 독재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별건 수사, 온갖 협박 회의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합니다. 쫄지 맙시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8개월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신 주변 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제가 지고 갑니다. 윤석열부터 털어라! 자수하세요, 자수! 양심 기사도 없는 것도. 네가 검사라! 지금까지 검찰에 출두한 피의자 중에 조용히 좀 부탁합니다. 뭐 들으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이제 이전부터도 그렇고요. 오늘까지도 이번 사건이 검찰의 정치기획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요. 이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돈을 받았다 이거 인정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돈을 줬다, 그러니까 돈을 마련한 사업가가 송 전 대표한테 감사 인사 들었는데 그거 돈 주는 데 대한 그런 인사로 자기는 해석했다 이렇게 법정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윤관석 의원 등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이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찰은 돈을 받았다는 박 전 보좌관의 진술과 이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 김 씨의 진술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심잡고 있는 윤관석 의원, 현역 의원인데 지금 구속된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송 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이 돈봉투 사건 수사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인 기획 수사라고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송 전 대표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시죠.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다 부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진술서 내고 좀 묵비권 행사하실 계획인 건지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돈봉투 관련 재판에서 이제 돈봉투 살포 정황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 법정에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인께서도 가장 지적하는 게 그럴 겁니다. 송영길 왜 이렇게 출두해라 그러더니 와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씀일 텐데 국민 여러분도 저 검사님이 공정하게 내 말을 들어주고 헤아려 줄 것 같으면 당연히 가서 성실하게 진술하겠지만 검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계속 나를 얽어매려고 기획수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할 이유가 필요성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송 전 대표 말의 요지는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 검찰이 내 말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나를 옭아매려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안 하겠다. 지금 이겁니다. 뭐 묵비권은 다 아시다시피 법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당연히 송영길 피의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서 송 전 대표가 했던 그런 입장이나 행태를 보면요. 예를 들면 이 2차례나 이른바 셀프 소환.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나가서 조사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성까지 했죠. 자, 그런 태도하고 오늘의 발언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 나올 만합니다. 네, 올해 5월 그리고 6월 송 전 대표는 각각 자진해서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발된 바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자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서 검찰 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 소환 일정이 정해진 이후 송 전 대표의 태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이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면서도 검찰 소환 당일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쳐온 건데요. 결국 오늘 오전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고요. 별도의 답변서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송 전 대표는 이 묵비권 행사에 대한 지적은 예상은 하면서도 검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묵비권 행사에 대한 이 여론의 비판에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닌 듯 보였는데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이 묵비권에 대한 질문이 한 차례 더 나오니까 그렇게 소환해달라더니 정작 묵비권을 행사하느냐 그런 지적과 비판이 있는 걸 안다면서 그렇지만 자신은 이 소환을 해달라고 했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환만 해달라고 했지 조사에 협조한다고는 안 했다.
그렇다면요, 검찰에 자진해서 나갔을 때 이 검찰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여서 조사를 했다면 그때는 뭘 하려 했다는 건지 이거 당연히 궁금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소환한다면 적극 응하겠다 말한 적이 있는데 지난 4월 송 전 대표의 목소리와 자진 출두 당시 모습 다시 보시고요. 오늘 송 전 대표의 발언도 비교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검사님을 면담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서 통화를 먼저 아니 하셔야 될것 언론을 같습니다. 통해서는 말씀. 근데 제가 검찰 소환에 해달라는 것은 제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송 전 대표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검찰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오늘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준비된 모든 질문을 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만 200여 장에 달한다고 알려진 만큼 오늘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찰 측에서는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송 전 대표가 과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또 공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 사안을 규명하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 검찰 관계자의 말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를 향해서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임의 책임자로 자신을 도운 윤관석 의원 등이 구속된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이렇게 꼬집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 등에서는요. 송 전 대표의 묵비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 하루 전 송 전 대표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앞서 검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던 송 전 대표의 목소리, 또 그에 대한 한 장관의 반박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하고 있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이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은데 말이죠. 이동수 의원님 이름들이 실제로 나왔고 보도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다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사실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만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범죄 집단처럼 떠들면서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총선에 나오려고 그러는 겁니까? 불체포 특권의 그 갑옷을 입고 싶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방탄 갑옷 입고 싶은 거 아니냐. 저에 대해서요? 송영길 전 대표가 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혹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들 같은 줄 아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예상되는 검찰 조사의 핵심 포인트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 검찰이 송 전 대표를 조사할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재작년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캠프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이 돈봉투 20개를 뿌리는 과정을 송 전 대표가 지시하거나 또는 인지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앞서 기소된 핵심 인물이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 씨, 그리고 여기 이제 주도자로 지목이 된 윤관석 의원이 어쨌든 이 범행 일부를 인정을 한 만큼 이 최종 수혜자로 의심이 되고 있는 송 전 대표가 직접 개입을 했는지 이걸 이제 캐물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송 전 대표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져 있고요. 또 검찰이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소환 조사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소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렇게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이 그 벽을 뚫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은 돈봉투 얘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돼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사안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분들의 어떤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송 전 대표 수사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지요, 민주당은 지금 현직 당대표에 이어서 이렇게 직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현실되면서 더욱 곤혹스러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 결국은 오늘 재판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상황이 된 건데요.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 이 대표는 본회의가 아닌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오늘 오후 열리는 당 의총과 본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다며 사유는 재판 일정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렇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이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정조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오늘 출석 모습 보시고 이 전 대표의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채찍뿐이나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모르셨나요?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오늘 이 대표가 출석한 재판 대장동 관련이 아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바로 그 재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재개발 1처장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에 대한 16차 공판이 열린 겁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관련 재판을 이제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까지 맡은 이 대표가 본인 재판 일정에 발목이 잡혀서 민주당의 총선 준비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걱정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눈길을 끄는 재판 하나가 더 진행이 됩니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해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네, 잠시 뒤 3시입니다. 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위계 공무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 씨의 재판이 열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은 이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입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씨도 이제 출석할 것으로 보여서 더욱 시선이 쏠리는데요. 조 씨는 이제 앞서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학원서 자기소개서 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서 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이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요. 내년 8월이 만기였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을 받았죠. 징역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식 측도 자신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 10월 조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의견서에는 해당 사건으로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 전 교수 등이 모두 기소된 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씨의 과거 목소리들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까지 만약에 기소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저도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송 전 대표 얼른 나를 소환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막상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는
묵비권 행사하겠다. 나는 검찰에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지 소환 조사 자체에 협조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지난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셀프 출석을 해서 스스로 나를 빨리 소환하라 이렇게 해서 검찰이 만약 그 소환을 받아들였다면 그 자리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려 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주변인들이 구속이 되고 구속된 사람들이 줄줄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둘 시인하고 있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건 결국 누가 뭐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본인이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관련된 사항들이 진실을 털어놓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혐의라든지 관련된 내용 속에서 조금 더 참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정치적 셈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의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 몸담고 계신 입장에서 네. 이제 어쨌든 송영길 대표 이제 직전 당대표 아닙니까? 네, 그렇죠. 당대표가 저렇게 이제 검찰에 소환 조사 받으러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송 전 대표는 지금 줄기차게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 또 검찰에 나가서는 나는 입을 닫겠다. 묵비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건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무죄일 수 있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금 뭐 박모 보좌관이나 뭐 나머지 뭐 지인 김 씨가 이런저런 정황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아니에요. 보좌관도 그 부분은 네, 부인을 했습니다. 몰랐다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 부분들은 검찰의 책임이고요. 송 대표가 5월에 나와갔다고 셀프 출두를 했던 건 당시는 7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검찰이 무엇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인턴 비서까지 압수수색을 했어요. 핸드폰을 뺏어서 포렌식을 하고. 그러니까 딸 집까지도 가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딸 집에 있지도 않았었어요, 당시에. 근데 왜 딸 집을 압수수색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이 납득할 수 없었고 본인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의도가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5월에 출두해서 묵비권을 하든 12월에 지금 와서 묵비권 행사하든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검찰의 수사 자체가 맞닥지 않다. 당내 경선이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총선 앞둔 12월에 지금 송 대표를 가져가는 것들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보는 것이고 이분은 지금 송 대표는 의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해서 빨리 검찰에 가서 기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판으로 넘겨져서 공판 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에서 본인은 그 무죄 여부를 다투겠다는 거죠.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진술조서가 예전과 다르게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기소를 구하는 의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고 셀프 출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빨리 가야 빨리 기소를 해서 빨리 재판을 갈 거 아니에요. 송 대표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검찰이 그걸 질질 끄니까 지금 12월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빨리 기소해서 나를 영장을 치든 말든 나는 재판부에 가서 가리겠다. 그 입장이다. 저는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위원회 오전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 오후에 투표를 마무리 짓고서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이제 아무래도 이른바 개딸이라고 부르는 강성당원이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권한을 잃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선을 하려면 이제 지구당에서 후보들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구당의 협의장이 만약에 현역 의원이라면 그 현역 의원이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에 감점을 시키는 범위를 늘리는 그런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는 이거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커졌다. 그리고 이른바 개딸의 파워가 커졌다. 지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비주류가 반발을 하면서 내홍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열린 민주당 중앙위에서 49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중 찬성이 331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에 이 당 지도부가 추진한 안건 2가지가 약 2주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건데 그 안건 2가지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이 현역위원회 경선 때 감점을 20%에서 30%로 확대를 하고 또 내년 8월 새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에서부터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3배 이상 높인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은요. 이재명 대표의 이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때문에 앞으로 이 민주당 내에서 개딸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위 1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 감점 이걸 확대하는 방안은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현역 평가 중에서 주관적인 평가인 정성 평가 비중이 높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친명계 지도부가 임명한 평가위원들이 비명계에게 낮은 점수를 몰아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비명계는요, 두 안건 모두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어제 투표를 앞두고 이제 자유 토론을 했는데 여기서도 아주 상당히 강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중앙위원회 인사말에서 이 당원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자유 토론에서 말 바꾸기를 일삼는데 그게 국민의 눈높이인 거냐고 지적을 하면서 이 대표가 말한 국민이 누구인지 의심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이제 짧게는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치 정당 같다.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한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의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네,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완전 독재 권력이 된다는 걸 나치 정당에서 봤다면서 지금의 민주당과 닮아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 목소리와 이원욱 의원 목소리부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 지도부로서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의사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 또한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직접민주주의가 특히나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 경험을 최근에도 봤습니다. 나치 그리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꼴은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원욱 의원의 나치 발언 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친명계이자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원욱 의원의 나치 발언이 과도했다고 비판하면서도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현희 부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제 이재명 경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 면전에서 저렇게 이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 그거 자체가 민주당이 민주적이라는 얘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바꾼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종민 의원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나치당 발언은 굉장히 좀 너무 과도한 지나친 발언이었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대표 면전에서 그런 나치당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게 발언한 것 자체가 당이 매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갖고 약속도 약속 못 지켜 이래버리면 누가 국민들이 그 당을 믿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그런 식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 어떤 그 주변 분들이 당원 당규를 마음대로 고친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네. 어제 중앙위원회 자유토론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원욱 의원 말고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쓴소리가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네, 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요. 당이 이렇게 편의주의로 가면 당원이 누더기가 된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했고 전해철 의원 역시 1년 전에 정해서 적어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스템이고 그걸 10년간 지켜온 것이 민주당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100년 정당을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속으로 바꾼다 이제 이런 걸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홍영표 의원은 우리 당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일들을 비판을 하면 지역위원회에 와서 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해야겠다 이제 더 심한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그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 혁신안 1호가 불체포 특권 포기였는데 이재명 대표부터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각각 문재인 정부의 장관 그리고 당 원내대표를 지낸 명실상부한 중진들입니다. 이들의 발언의 무게에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당신은 불체포 특권 안 지키고서 왜 이런 거는 바꾸려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명계에서는요 주로 원외 인사들이 나섰더라고요. 일부는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그랬냐 이런 식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발언까지 했고요. 결국 민주당의 계파 갈등 임계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 나올 만합니다. 네, 어제 자유토론에 참여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은 비명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세훈 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내려오라고 하면 어떻게 민주적 지도부를 꾸리겠냐며 반박하고 나섰고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윤종군 안성지역위원장은 이 비명계가 자기 생각만 원칙이자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친명계 의원들이 장외에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싣기도 했는데요. 이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당원 개정은 민주당 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 제도화라고 평가하고 나섰고요. 양이원영 의원도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은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친명과 비명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어제 민주당 중앙위 자유토론 모습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당원 당규는 국민들과 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1년 전에 규정을 바꿔라라고 얘기한 것을 바로 이렇게 코앞에서 바꿔요. 당이 그렇게 편리주의로 가면 당원은 누더기가 됩니다, 여러분. 1호가 뭐였습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은 관철시키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을 말을 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프랭카드 펼치고 죽여버리겠다. 당에서 나가라. 이런 당입니다. 자기 생각만 원칙이고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시간이 지나왔고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조금 개선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의원님도 좀 잘하시지 그랬는겨. 평가 잘 받게. 권역별 비례대 제하고 이중 등록제 이런 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만큼 또 상세가 되니까. 한 20명하고 맞먹는다. 그 정도 자부심을 심어줘야 내년 총선 때 당을 위해 갖고 앞장서갖고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가결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다 밑비겠지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자유토론을 마친 뒤 비명계의 반발에 대해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거다.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짚어드린 대로 당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바람대로 비명계 의원들이 결론에 따를지 이건 미지수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비명계의 말만 들어봐도요. 오히려 계파 갈등은 진정되는 게 아니고 한층 더 격화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상이 많습니다. 네, 친이낙연계로 꼽히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을 하고 어제 자유토론에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비판 목소리를 냈었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나온 이 대표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윤영찬 의원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많은 분들이 내주셨는데 그 결론이 따르면 되겠지. 너희들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왕수박인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경기가 다 시작된 다음에 룰을 바꾸는 게 말이 되냐. 이처럼 민주당 계파 갈등이 정점으로 향하면요. 결국 흔들리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 바로 이낙연 전 대표를 필두로 하는 이른바 정직 총리 3명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정세균 전 총리인데 정 전 총리의 입장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먼저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재명 대표가 변화 의지를 보인다면 당장 만날 수 있겠지만은 이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만남은 의미가 없다.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별 기대는 안 한다. 이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만약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면은 조만간 신당 창당 관련 결단을 내릴 가능성, 그걸 이제 좀 암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와 함께 연대할 그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부겸 전 총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공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 그동안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던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의 입을 통해 민주당이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연대를 할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 의사를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사람이 지금의 민주당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위기다,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정 전 총리의 말을 전한 이원욱 의원은 그러면서 이 정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자신을 비판하는 비주류를 만나서 설득하고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이 비주류를 내치려 한 적은 없었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각각 연쇄 회동을 했다고 밝힌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들어보고 정 전 총리 입장을 전한 이원욱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다양성도 인정되지 않고 당내 민주주의도 억압되고 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2번 만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구체적인 얘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요. 예. 네, 국가에 대해서도 염려했고 예. 그런 선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도 많이 상심하고 계셔서 그런 얘기를 깊숙하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예, 본인의 여태까지 정치를 해 오시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존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거다.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모습, 이게 당의 민주주의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야권의 밖에서도요,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하나 있습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라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만기 출소한 사람입니다. 바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인데요. 안 전 지사가 지지자들하고 공개 만남을 가지면서 일각에서 정계 복귀에 시동 거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가 최근 지지자들과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1박 2일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모임에 참석한 한 팬클럽 회원은 지난 3일 SNS를 통해서 안 전 지사가 직접 쓴 듯한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메모 사진을 올렸고요. 손으로 꽃받침한 안 전 지사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도 올렸습니다. 이 회원은 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면서 지사님과 함께라서 부자 같은 주말이었다고 덧붙였고요. 다음 날엔 안희정 지사님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당당해지시자며 더 이상 죄인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요, 이제 법에 의해서 출소 후에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복권의 그런 혜택을 받지 않으면 당장 내년 총선은 물론이고 이어지는 대선에까지 모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지난해 8월 만기 출소를 했습니다. 이 복권이 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서 이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결국 내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관련해서 앞서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향해 내놨던 사과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입으셨을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많은 사랑과 격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만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안 전 지사가 최근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후문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야권 내에서는 이른바 이 권력형 성범죄에 연루된 안 전 지사가 단순히 형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반성의 모습 없이 복귀를 한다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안전지사의 이제 수행팀장을 지냈던 인물이요. 안전지사의 그 알려지지 않았던 사생활, 이걸 공개한 책을 출간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몰락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해당 책을 출간한 인물은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안전지사 수행팀장을 지낸 측근이었다가 안전지사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이후 피해자를 도우며 검찰 조사에 응한 인물입니다. 이 해당 책에는 안전지사 수행비서들이 인수인계를 할 때 항상 안전지사의 여성 문제에 대해 봐도 못 본 것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안전지사가 여기자들과의 저녁 자리를 유독 좋아했고 외모 치장에도 큰 시간을 할애했다. 안전지사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도중 유명 여배우를 보기 위해 차를 돌리는 일도 있었고 안전지사가 여배우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계속 말을 걸어서 여배우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요, 이제 수행팀장을 했던 그 인물이 쓴 그 책에 담긴 내용이고요. 일방적인 한쪽의 주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사 측이 또 뚜렷하게 반론을 낸 거는 아직은 또 없습니다. 네, 해당 책의 저자는 미투 사건은 정치인 안희정의 몰락의 시간을 가속화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을 뿐 그의 몰락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면서 우리가 그 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부조리의 반복을 막고 정치의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몇 장면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중앙위원회에서의 이른바 토론 장면들이었습니다. 일부 현역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나와서 얘기들을 했는데 비명계와 친명계로 역시 극명하게 나눠지는 분위기였고요. 특히 이 비명계 쪽의 현역 의원들의 발언 수위가 상당히 셌습니다. 낫지라는 발언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직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가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거 공약 뒤집었는데 지금 이거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의 면전에서 치받은 겁니다. 이런 발언들의 수위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민주적이기 때문에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지금 이렇게 친명계 쪽에서는 얘기를 하던데 네. 그 수위가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욕설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욕설보다 더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이제 보기에는. 통상 제가 네. 중앙위를 많이 볼 때마다 중앙위에 좀 이런 첨예한 쟁점이 있는 안건을 가지고는요. 중앙위원들이 되게 좀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들을 또 좀 논박하기 위해서 좀 거친 말들이 오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나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데 하위 10% 의원들의 어떤 감점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위 10%의 기준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명계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 그러니까 하위 10%를 판정하는 사람들을 누가 임명할 그렇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친명 지도부가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이게 또 때문에 문제가 얘기를 한 되는 것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위 10%에서 감점 30%를 받으면 저희 현역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모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30% 덜어내면 거의 필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공천을 배제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명성을 지도부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이런 목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도부가 그런 보관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겠냐. 함부로 그러게 했을 때는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혁신의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저는 어제 중앙의 이런 다툼들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혁신의 시간이 왔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동을 건 것 같고 김은경이 혁신에서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기존의 배지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당내 경선에서는 결선 투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3선에 있어서의 어떤 기득권층에 있어서 동의 지역할 때는 뭔가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안들이 이제 차곡차곡 제시가 됐을 때 이 하위 10%라는 부분을 가지고 비명계들 오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을 타겟으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말씀시키려면 그런 혁신안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해서 던졌을 때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좀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네, 혁신이라고 쓰고 학살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된 기준이 아니라면 이른바 비명계 입장에서는 신뢰가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내년도 총선에서 걷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들이 싹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회의까지도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럼 의정활동을 본연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건 본인의 리스크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하위 평가 대상 중에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가 제일 앞서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논의들은 있지 않은 채로 기존의 1년 전에 시스템을 다 갖춰놨던 것을 선거 몇 개월 전에 뒤바꾸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민주당 내에 있는 갈등 국면들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민주당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사실 뭐 국내임 사정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뒤 얘기는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좀 뒤에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먼저 내년 총선 앞두고서 이제 정치권에서 요즘 누구보다 큰 관심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출마설이 계속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한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총선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하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어제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법무부 관련 법안 심사에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법안 얘기가 아닌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었는데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뒤 국가지정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총선 출마를 빌미로 논란이 많은 제도들을 다 국회에 떠넘기고 떠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박 의원의 발언이 뜬금없다며 응수했는데 어제 법사위 상황 보고 오시죠. 한국형 제시카법과 관련된 논란도 사회적 논란을 직접 앞세우고 설명도 다 하셨는데 논란은 다 뒤로 넘기고 필요성만 얘기하고 떠나시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이시겠는데 이런 논란이 많은 그 제도의 개선, 우리 다음에 법 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국회로 떠넘기고 마는 건가?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좀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의 목적이 법안 심사니까 그 논의에 충실하자는 게 한 장관의 발언 취지였는데요. 한 장관은 또 논란이 된 제도를 국회에 떠넘겼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겨냥해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문제는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고 보고 1년 넘게 준비한 것이라면서 법을 보면 지자체와 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 떠넘긴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공방 결국 이제 그만큼 야당이 한동훈 총선 카드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는요, 이 한 장관의 선대위원장 주장 이게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역시 신경 쓰이는 부분일 겁니다. 네, 관련해서 먼저 그 주장, 그러니까 한 장관이 비례대표나 영남 등 여당이 강세인 지역을 지역구로 한 뒤에 당의 간판으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 그 여당 쪽의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언제 데뷔하냐 뭐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시점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벗어나는 순간 정치 대비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대비에 대한 어떤 정치적 효과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 타이밍을 봐야 하는 거니까 전국 선거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선대위원장 정도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는요, 또 한 장관이 의외의 장소에서 포착이 돼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바로 한동훈 장관의 모교인 서울 현대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장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현대고등학교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띄운 PPT 자료에 한동훈 장관과 배우 이정재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학부모들은 웃음을 빵 터뜨렸다는 후문인데요. 입시 처리되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 출신 유명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많죠. 마침 현대고 동기인 한 장관과 이정재 씨가 식당에서 만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자 학교 측에서 이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혁신위가 조기 활동 종료를 결정하면서 네 분의 한 가닥은 잡힌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재영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1차로 고른 인사 명단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영입위는 오늘 소아과 의사와 탈북자 공학도, 청소년 멘토 등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인재 5명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면면을 보시면 소아과 의사인 하정훈 원장, 탈북민 공학자 박충권, 이 현대제철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지원단체 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구자령 변호사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인재 5분은 청년과 여성, 또한 아동,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안전,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지역구에 나가서 출마하실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치열규 영인재 영입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중에 몇 분이 지역구에 나가서 출마한다. 그러니까 오늘 뭐 영합 발표된 그 5명 전부가 지역구에 곧바로 나갈 그런 상황은 아닌 듯 보이지만 하지만 그중에서 이미 이제 지역구 출마를 다짐한 그다음에 선언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 교수 일찌감치 험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이수정 교수는요. 앞서 이제 재직 중인 경기대가 있는 수원정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수원정은 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광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고 또 현재 수원의 5개 지역구는 모두 야당 의원들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여권에는 험지죠. 이에 따라서 이제 여권 안팎에서는 이 수원 탈환을 위한 자객 공천 첫 주자로 이수정 교수를 전진 배치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저희도 이수정 교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이 지역구 출마 그것도 이 험지인 수원정 출마를 고집하는 거는 이 범죄 연구자로서 입법에 대한 절실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출마를 결심하는 데는 90이 넘은 시아버지가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담이 어떻게 안 없겠어요. 내가 사지로 간다는데 다들 남편은 살을 10kg 빼면 해라. 그럴 리가 없으니까 절대 안 된다. 우리 애들은 아는 척하지 마라. 사생활 침해하지 마라. 유일하게 응원하고 도와줘라 하신 분은 우리 시아버지예요. 92살 드신 우리 시아버지의 추천으로 제가 지금 출마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지팡이 짚고 겨우 걸어 다니시는데 한 번은 그 선거 유세장에 오셔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제 혁신이 둘러싼 문제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혁신을 둘러싼 여당의 갈등, 혁신위의 조기 종료 어제 발표가 됐죠. 그걸로 아주 찜찜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후폭풍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어제 혁신위가 조기 종료를 발표하자 여권 안팎에선 전권을 주겠다는 당 지도부가 친윤과 중진 불출마 내용이 담긴 혁신안을 놓고 혁신위와 충돌하면서 결국 혁신위의 핵심 요구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무런 성과 없이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불만 섞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부터가 많이 배웠다는 말로 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뼈 있는 말을 남겨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혁신위가 해피엔딩을 못하면서요. 당장 이 혁신위한테 출범할 때 전권을 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권 안팎에서는 기대를 모았던 혁신위의 어정쩡한 활동 종료에 사실상 보궐선거 패배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현 지도부가 이달 중순쯤 구성을 시작할 공천관리위원회에 이른바 주류 희생을 얼마나 반영할지도 의문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혁신위 해체를 두고 한편의 개그 콘서트를 보여주고 떠났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이용호 의원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의 참패를 경고하는 각종 조사와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당 지도부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자꾸만 우리 당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혁신에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지금 들려드렸듯이요. 이용호 의원이 가장 걱정하는 거 핵심의 요체는 바로 이러다가 내년 총선에서 다진다. 국민의힘 무너진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바로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소 암울한 내용이 담긴 자체 총선 판세 보고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말씀 그대로
어둡습니다. 네,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 국민의힘 당 사무처에서 이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 49개 선거구 중 여당이 우세한 지역은 단 6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3구, 구체적으로는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그리고 송파을 이렇게 6곳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이 미래통합당이 서울 49석 중 8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를 했던 지난 21대 총선 때와 거의 흡사한 결과인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2주 전 이 보고서가 2주 전에 총선 기획단에 보고가 되고도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을 키운 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이런 보고서 나오면 대개 당에서는 보고합니다. 그거 뭐 신빙성 낮다. 우리가 별로 무게 두고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대충 이제 부인을 하죠. 자, 실제 국민의힘의 오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이 판세 분석 결과가 알려지자 여당 분위기도 술렁였는데요. 당 지도부에서는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해당 보고서는 당 조직국에서 전체 판세를 보고하기 위해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로 나눠서 이 초안을 작성한 것뿐이라는 설명인데요. 이만희 사무총장은 여당 후보들이 뒤떨어지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당내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SNS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일침하면서 그런데도 혁신위원회를 방해하고 좌초시킨 당 지도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성적표를 숨긴다고 성적이 사라지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교수 역시 당 지도부가 보고서 내용을 듣고도 위기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총선 기획단에 보고서로 가져오면 유출되면 심각하니까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구두보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또 이런 보고를 충격적인 보고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냐? 알고 있다. 끝.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당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데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지도부. 그래서 혁신위의 그 민심의 그 흐름을 타라는 혁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수포당이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수능을 포기한 게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이 여권 일각에서는 총선 판세는 12월에 이 큰 틀이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 혁신을 미적대다가 골든타임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해찬, 이낙연 이 투톱 체제로 총선을 치러서 압승을 했던 민주당이나 박근혜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혁신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2012년 당시 이 총선 같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현직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당 지도부시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판세 분석 보고서 정말 이렇게만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권 전체가 사실상 다음 총선 결과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까지 보이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 지도부에 보고된 보고서가 아닙니다. 내부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세를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정성적인 내용들을 일부 작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판세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당 지도부와 함께 머리를 두고 맞대게 되죠.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총선을 치러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세를 갖고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로 심각하게 총선을 치르겠다면 더 가열찬 혁신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목소리가 있는데 지도부가 지금 그런 내용들을 다 다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송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 좀 해주셨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이 나오는 듯합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도부 내에서 시종일관 혁신의 혁신안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은 빵점 아니면 100점, 중간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뇨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고 나서 그다음 혁신위원 중에 한 명이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 김기현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희생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은 김기현 대표가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중진을 비롯한 지도부의 희생에 대한 의지들을 분명히 밝힌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일부 나눴을 거라 보는데 너무 늦춰지지 않게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결단의 길에 나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는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아까 부대변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민주당도 지금 혁신을 해야 된다. 혁신이 늦었다. 이제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적장의 입장이긴 하지만 김기현 대표 뭔가 희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희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정치 사랑 다 타이밍이거든요. 혁신도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혁신할 때를 기다리다가 김 빠져버린 혁신은 뒤늦게도 혁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들은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이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보고서는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으면 보고서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세우려면 최선의 보고서는요. 그렇죠. 정신승리용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보고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는 건데 강서구 참패 이후의 수도권 위기로는 누구나 다 국민의힘에서 공감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혁신위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렇게 김 빠지게 문을 닫는 부분들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죠. 혁신위가 혁신하라고 했을 때 윤현 위원장이 50%의 완성이다. 이거는 그냥 미완의 혁신인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학점으로 따지면 F학점 주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혁신이 없이 수도권 위기론을 탈피할 수 있느냐? 이제는 김기현 대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은 이것으로 혁신을 문 닫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1월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면서 정말 이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실천을 1월 초 안에 하지 않으면 공간이 들고 시간 다 지나서 그걸 받아들인다. 본인 말대로 밀려서 하는 꼴이라서요. 혁신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폭행이냐 공갈이냐입니다. 저희가 어제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그 김하성 선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아주 대표 선수죠. 김하성 선수가 누군가에서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는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골든글로브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면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김하성 선수가 후배와 폭행이냐 공갈 협박이냐 이걸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하성 선수가 이 과거 국내 같은 팀에서 뛰었던 후배 선수를 고소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러자 이 고소를 당한 후배가 직접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이 반박에 나서면서 이게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게 된 겁니다. 김하성 선수에게 고소를 당한 후배는 전직 야구 선수인 임혜동 씨인데요. 김 선수가 임 씨를 고소한 건 과거 벌어졌던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김 선수는 미국 진출 직전인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 씨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임 씨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수억 원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이에 김하성 선수는 메이저리그 입성을 앞두고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아서 돈을 주고 합의하며 마무리했는데 최근 김 선수의 골든글러브 수상이 이후 임 씨가 또다시 돈을 요구해 공갈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게 김하성 선수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 임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임 씨는 2015년 넥센에 투수로 입단을 했지만 2년 만에 운동을 그만두고 김하성 선수의 매니저 일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 씨는 그동안 김하성 선수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해왔고 김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엔 미국에서 로드 매니저로도 함께 생활을 했는데 이때도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년간 연락한 적도 없고 금전 요구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임 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그냥 저를 폭행하고 2년 동안 연락을 한 적이 없고 금전 요구나 이런 것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특히 임 씨는 2021년 12월 4억 원을 받고 비밀 유지를 약속했는데 이후 김 선수 측이 이를 깨고 얘기를 하고 다닌 정황을 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자 김 선수가 자신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지금 맞서는 그런 상황으로 하루 만에 변화가 된 건데 이와 더불어서요. 지금 양 선수가요. 이런 부분을 또 얘기를 했죠.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 그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서 증거 사진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이에 오간 그런 대화 메시지까지도 내놨는데 이걸 두고서도 양측이 지금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임 씨 측은요. 한 언론을 통해서 김 선수에게 맞았다면서 이 얼굴과 목 등에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진을 두고 또 다른 언론은요. 임 씨와 김하성 선수가 주고받은 문자를 추가로 보도하면서 임 씨가 가정폭력을 당한 사진을
김하성 선수에게 맞은 증거로 둔갑을 시켰다라면서 이 사진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씨 측은요, 이 해당 사진은 선별 과정에서 잘못 보낸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긴 하면서도 그 외 사진은 이 재작년 폭행 사진이 맞고 다른 피해 사진이 더 있다 이러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 측은요, 폭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오늘은 변호인단이 또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선수 측의 입장 설명해 주시죠. 네, 김 선수 측은 상습적 폭행도 일방적 폭행도 사실이 아니며 임 씨가 공개한 사진 역시 자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요. 김하성 선수 측은 유튜브 등에 나온 거짓 증언들에 대해 다 반박할 수 있으나 지금은 진실 공방을 빠르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언론과도 따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고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하성 선수는 오늘 1구상 시상식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었는데 논란 때문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수 측은 1구의 양해를 구하면서 김하성 선수가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시상식엔 불참하게 됐다면서 오늘 오후에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관련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했던 이제 발언이죠. 김하성 선수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상습적으로 상대 선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주장을 하면서 만약 그 피해를 주장하는 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라. 그러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 무고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입장문이 나왔고요. 또 이 임 씨 측에서 허위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이 김하성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요, 고소인 조사를 하고 관련된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확인하고 수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피고소인 조사시킬 수 있고 필요하면 뭐 대질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네, 우선 김 선수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요,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만간 임 씨를 불러 엇갈린 주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요약하면 그러니까 김 씨 측의 주장은 과거에 이제 군인 신분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물어서 일종의 폭행이나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때 그 술을 먹을 수 없는 시간에 술을 먹은 거 이런 부분들을 협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 프로야구 진출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4억 원을 줬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소약 같은 걸 받았다 결국 일종의 비밀 유지 각서 같은 걸 받았는데 그런 부분을 이 임 씨가 지키지 않고서 언론 등에 떠들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숙하지 않고 임 씨가 오히려 언론에 나와서 지금 헛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전부 다 무고다.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게 김하성 선수 변호인단이 방금 낸 입장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해로 돌아온 MB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보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애 첫 서해전 스며들다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재단은 어제 2013년 2월 퇴임 이후 이 10년 동안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쓴 이 서해 작품 97점을 전시에 선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명 스며들다는요. 종이에 먹이 스며들듯 이 재임 중 정책 성과가 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과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 스며들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정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록에 수록된 머릿말을 통해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예를 추구하는 전문 작가가 아니고 아마추어 중에서도 초보다. 당연히 운필이 서툴고 서체가 흔들린다고 오늘 떼고는 예기치 못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균형을 되찾고 여백을 채우기 위해 붓을 들었다. 영광과 아픔, 잘잘못을 넘어 같이 살아온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해전에서는 재임 시절 연설물, 어머니인 고 채태원 여사를 그리워하면서 쓴 자작 시문, 성경 말씀을 필사한 유필 원고 등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특히 2008년 대통령 취임사에 포함됐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2010년 천안함 폭침 희생 장병 등을 추모하면서 했던 말, 천안함 46 용사들이여와 같은 한글 작품들도 다수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서해를 배운 건요. 의외로 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현지 영남 지역 기자들하고 만났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결국 이 두 전직 대통령들의 이 같은 활발한 행보 결국 총선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사면 복권으로 출소한 뒤에 지난 3월 천안함 연평도 희생자를 참배하며 공개 행보 신호탄을 쏘았고요. 이 서울시장 당시 최대 업적인 청계천을 찾는 등 명예회복에 초점을 맞춘 행보를 이어간 바 있었죠. 또 최근 4대강 사업 현장을 처음으로 찾은 바 있었는데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4대강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지해 주셔서 4대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보완해서 지천까지 관리를 해서 완벽한 지산지수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총선 역할론과 관련된 질문에 내가 할 역할은 없고 내 삶을 잘 살아갈 거다라고 거듭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어서 듣고 오시죠.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조언이나 당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난 내가 할 역할은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예요.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원로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자꾸 내가 답변에 실수하기만 바라고 자꾸 물어보나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 건강해져. 마음을 쭉 펴고 확 열고 그렇게 살아. 세 번째는요. 대나무 먹방 기대하세요입니다. 자, 귀여운 쌍둥이 판다가 보이는데 이 쌍둥이들이 벌써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다. 지금 이겁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까? 네, 쌍둥이들은요. 태어난 지 아직 5달밖에 안 된 아기들이기 때문에 대나무는 먹지 못하고 분유를 먹는데 그런데 이제 판다는 워낙 좀 폭풍 성장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분유를 먹으면서도 이 대나무를 먹는 엄마 아이바오를 쳐다보면서 따라하듯이 열심히 이 대나무를 씹고 좀 뜯고 맛보려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판다 할아버지로 유명한 송영관 사육사에 따르면요. 판다들의 유치가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에도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판다들은 보통 생후 6개월부터 대나무를 먹는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조만간 쌍둥이들의 이 대나무 먹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털도 안 나가지고 이렇게 꼬물거리던 그 시절의 영상 저희가 본 게 엊그제 같은데 저렇게 컸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판다들 아주 개구진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동생 후이바오는 가끔 사육사에게 달려와서 허벅지나 종아리를 깨물기도 하고 또 자기들끼리 레슬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야, 너희들 싸우는 거 아니지? 노는 거지? 사이좋게 지내야 돼. 얘들아, 사이좋게 먹어. 후이바가 식탐이 많네요. 엄마 밥 먹지 말고 후이랑 놀아요. 가지마. 나랑 놀아줘. 아이, 야. 쌍둥이 판다가요, 이 피를 뽑는 그러니까 이 체열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지는 그런 작업도 또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네, 판다들은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아기 판다들이 체열대에 익숙해지는 조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에버랜드가 판다 가족을 이제 색다르게 만날 수 있는 겨울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푸바오를 모티브로 만든 아파트 4층 높이의 초대형 판다, 자이언트 바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초대형 판다는 털 원단을 활용해서 이게 지금 딱딱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따스한 촉감을 경험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